40대는 인생의 황금기처럼 보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안정감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위 10%니까 괜찮아라는 자만 속에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이 행복과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하지만 40대의 자산 수준은 종종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월급은 늘지만 지출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자산 관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막상 퇴직의 순간이 다가오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삶의 무게가 갑작스럽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10억이 과연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10억이 있어도 은퇴는 준비되지 않는다. 40대의 자산 수준의 비참한 현실. 40대가 되면 대부분은 직장에서 중간 이상 자리에 올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가족들과의 삶도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안정적인 삶처럼 보여도 은퇴 후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10억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산은 숫자일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1 10억 자산, 그러나 빠르게 줄어든 노후 자금. 김모 씨 48세는 IT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자산 10억을 보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껴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려와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을 가졌으니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 자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안정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물 한 컵을 사막에서 쓰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직장 생활에만 몰두한 40대, 준비되지 않은 퇴직? 이모 씨 42세는 금융업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받는 고소득에 안주하며 내가 이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는 돈 걱정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자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은퇴 후 삶을 위해 준비해둔 자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나이와 사회적 위치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40대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와 부채로 자산 소진. 박모 씨 45세는 자녀 둘을 사립학교에 보내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며 매달 고정 수입의 절반을 자녀 교육에 쓰고 나머지로는 대출 이자를 갚았습니다. 박 씨는 내 집 마련도 했고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이후엔 경제적으로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자산은 부채로 점점 갉아먹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씨처럼 은퇴 준비를 미룬다면 결국 퇴직 후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현실적인 자산 목표 설정하기 10억이 있어도 고정비용, 의료비, 인플레이션 등 은퇴 후 예상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월 단위로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자산을 분산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기. 고정 소득 없이 자산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금,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 바꾸기.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는 줄이고 건강 유지와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40대의 자산 수준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은퇴 후에는 비참한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심 대신 지금 당장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은퇴 전략을 실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빛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자산의 함정 40대가 진짜 알아야 할 은퇴 전략. 안녕하세요.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10억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글에서 40대에 접어든 분들이 자산 10억을 보유하고도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10억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40대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40대가 되면요, 직장에선 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됐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럽다, 이제 좀 편해졌겠네 라는 말을 듣곤 하죠. 실제로 직장 내 입지도 탄탄해지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다면 당장 현실적인 걱정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미래 대비를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0대 이후로는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경력 후반부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회사에서 고연봉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먼저 꼽는 흐름도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상위 10%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불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나면 그 10억은 금세 9억, 8억, 또 순식간에 5억 아래로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1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과도한 환상. 많은 분들이 10억이라는 금액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자릿수 자산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은 말 그대로 엄청나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월 생활비, 각종 보험료, 자녀에게 지원해야 할 비용,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들어가는 돈 등 지출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현재 10억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 의료비나 요양비용, 자녀 학자금처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의 위험 가지고 있는 10억을 굴려서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시장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죠. 단순히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커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억이라는 자산이 결코 넉넉한 노후를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틈을 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40대에 찾아오는 전환점. 자녀, 부모, 그리고 자기 자신. 40대에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사립학교 혹은 유학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동시에 부모님 세대가 요양이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연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인데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관리 자급이 되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에서 이상 징후 하나라도 나오면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억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삶이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중에 여러분은 무한정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4. 구체적인 은퇴 재무 설계 플랜 B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40대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밀한 재무 설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래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꽤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산 구조 점검하기. 단순히 예금, 적금,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 면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여러 투자 수단을 적절히 섞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목돈 관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어떻게 조합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공적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입니다. 40대 중반이라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추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등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업, 은퇴 후 소득원 시뮬레이션. 요즘은 퇴직 후에도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1인 창업, 온라인 사업 등이 활발해졌습니다. 40대부터 관심 분야나 특기를 살려 부업을 시작해보면 은퇴 후에도 익숙해진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줄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아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지출 구조 다이어트.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 등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한 번씩 집요하게 점검하고 가성비가 안 맞으면 과감히 끊거나 대안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소비 다이어트를 통해 절약된 돈을 장기 투자로 돌리면 티끌 모아 태산 원리가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불안감보다 준비가 더 큰 힘을 갖는다. 사실 은퇴 얘기를 하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거나 불안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더 모아야 되나? 같은 불확실한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준비가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가족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 수치를 뽑아보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안에 떨고 자산이 적어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 결론 40대부터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챙기자. 오늘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제대로 된 플랜 없이는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 40대는 내 삶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과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책임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의외로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더라도 미래 설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일하며 돈 벌 텐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돈만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평생의 불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요. 따라서 작은 비용, 작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마련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10억이면 된다 고 생각했던 마인드에서 한 걸음 벗어나 어떻게 이 10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거기에 다른 소득원을 더 마련할 것인가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40대에 세운 플랜이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재정 상태, 내 생활 패턴,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라이프 이벤트들을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느 순간 10억 자산이 있어도 이걸로 부족하겠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또 다른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안심보다는 계획, 현재보다는 미래. 이 두 가지 키워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억 자산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어떻게 굳건한 은퇴 라이프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민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직장을 떠난다는 설렘 뒤에는 종종 막막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이 여유로울 거야 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옵니다.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수입은 바닥난 통장을 마주하는 순간의 공포는 상상 이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비와 집 마련으로 빚을 짊어졌고 이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또 다른 빚에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은 퇴직 후 빚과 허덕이던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에도 월 300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줄 자격증과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퇴직 후 빚에 허덕이다 깨달은 한 가지. 월 300 이상 버는 자격증의 비밀.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두 번째 삶이자 계획 없이 맞이하면 비참해질 수 있는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막막함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깨달음을 통해 삶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방법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례 1 퇴직 후 빚더미에 오른 50대 가장의 이야기. 김영수 씨가 겪는 25년간 열심히 회사에 몸담아 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상황은 급변했죠. 자녀 학비, 생활비, 그리고 주택 대출 상환금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으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공부에 매달린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현장에서 안전 책임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 절망 속에서 빛만 보였던 제게 자격증은 희망을 안겨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젠 제 손으로 다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례 2 퇴직 후 홀로 남겨진 여성의 제도약. 50대의 남편과 사별한 박미정 씨가 겪는 퇴직금과 적은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자 퇴직금을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이 들어 어디서 일을 구하겠냐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박 씨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결국 박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그녀는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는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보람이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돈도 벌지만 사람을 도우며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게 필요한 건 작은 용기였어요. 사례 3, 40대 중반, 준비 없이 조기 퇴직한 IT 전문가. 최성훈 씨가 겪는 40대 중반, 조기 퇴직이라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IT 업계에 몸담았던 그는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죠. 처음엔 작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접했습니다. 최 씨는 IT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기업 프로젝트를 맡아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퇴직 후엔 끝났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경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퇴직 후에도 삶을 바꿀 자격증의 조건. 사례에서 보셨듯이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 수요가 높은 자격증, 건설 안전, 요양보호, IT 데이터 분석 등 고령화, 디지털화 등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취득 후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성. 어렵고 복잡한 자격증보다는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맞는 분야. 기존 경력이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퇴직 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라. 퇴직 후 경제적 위기와 절망에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작은 용기와 명확한 목표입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수입을 넘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도전할 때입니다. 한 발짝 내디뎌 월 300 이상의 수입을 벌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는 말처럼 우리의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퇴직 후 자격증으로 다시 쓰는 인생 전문가 칼럼. 퇴직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기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망의 현실이죠. 많은 사람이 퇴직을 맞이하며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안정된 수입이 없다면 아무리 낭만적인 꿈을 꿔도 현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열기 위해 자격증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글은 여러분이 무작정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퇴직 후 왜 자격증인가? 사람들이 자격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자격증은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프리랜서나 창업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격증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사회적 신뢰도. 자격증은 당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격증이 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미래 지향성.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의 자격증은 단기적인 생계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제공합니다. 개인의 성장. 자격증 공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퇴직 후 무기력해질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격증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자격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인기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1.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라. 요양보호사, 건설안전기사,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자격증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2. 자신의 강점과 연결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는 사람을 돕는 데에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기술적인 분석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과 흥미를 기반으로 자격증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현실적인 학습 기간을 확인하라. 퇴직 후 시간이 많다고 해도 막연히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하면 좌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 기간이 짧고 바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성공 사례로 보는 자격증의 힘. 사례 1. 58세 건설 안전기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다. 58세에 퇴직한 박철민 씨가 겪는 가족을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취업 문턱에서 계속 거절당하자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에 도전해 6개월 만에 취득했고 현재 건설 현장에서 월 3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자격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55세 요양보호사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퇴직 후 홀로 남겨진 김수진 씨가 겪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평균 300만 원을 벌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뿐 아니라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이에요. 라는 그녀의 말처럼 자격증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례 3 조기 퇴직 후 IT 경력을 살린 데이터 분석 전문가. 40대 후반 조기 퇴직을 겪은 이승현 씨가 겪는 IT 경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퇴직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만 일할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혼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격증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경제적 안정, 고정적인 소득은 삶의 모든 기반이 됩니다. 자아실현,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정신적 회복, 퇴직 후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 시작하라. 퇴직 후 삶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40대, 50대, 60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과거와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지금 막막함 속에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은퇴를 망칠 수 있는 치명적 모임 4가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모임은 오히려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망칠 수 있는 치명적 모임 4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런 모임을 피해야 하는지 실생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은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임,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클럽 등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사례 1. 김씨 65세는 은퇴 후 고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동창회는 매달 고급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고 한 번 모임에 평균 1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참여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적금을 깨고 빚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나도 친구들처럼 여유롭게 보이고 싶었다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경제적 부담이 큰 모임은 은퇴 후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뒷담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임. 모임의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나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런 모임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이씨 62세는 지역 주민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회원들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모임 내에서 편 가르기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결국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교훈, 감정 소모가 심한 모임은 멀리해야 합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부정적이라면 과감히 발을 빼는 것이 낫습니다. 3.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는 모임. 은퇴 후에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모임은 시간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씨 68세는 매주
23번 동네 친구들과의 카드놀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재미로 참여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에 쓸 시간을 모두 카드놀이에 쓰며 후회했습니다. 모임이 내 은퇴 생활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훈: 모임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과도한 음주나 불건전한 활동이 중심인 모임. 건강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도한 음주, 도박 또는 불건전한 소비를 부추기는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례 4. 최씨 64세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매주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훈: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는 모임은 은퇴 후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모임입니다. 모임을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목적과 가치가 있는 모임인가? 모임에 참여할 때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해치지 않는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적인 성장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가?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모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결론: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은퇴 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치명적인 모임 4가지를 피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임은 어떤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손절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것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어떤 모임을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모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죠. 오늘은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을 넘어 어떤 모임이 우리의 은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부담 없는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 은퇴 후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모임에 돈을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모임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집중해야지 경제적 허세를 부리는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동창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서 과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활동 중심 모임은 지속 가능성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공원 걷기 모임이나 톡서 토론 모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라.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임에 나가는 것은 자칫 시간을 낭비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에서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공적인 모임. 65세 박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지적 자극을 받았고 매달 열리는 독서 발표회는 삶의 작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임 덕분에 매일 아침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3.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모임을 찾아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따라서 활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자전거 타기 또는 요가 모임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체력 유지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운동도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함께 운동하는 모임은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4.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모임에 참여하라. 은퇴 후에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은 은퇴 후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 70세 이 씨는 은퇴 후 마을 경로당에서 손뜨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손뜨개를 배우며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로 만든 작품을 나눠보고 웃으며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동의 작업을 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모임의 선택 기준.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모임 참여가 생활비를 위협한다면 과감히 선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한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모임보다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내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가? 모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확인하세요. 내 삶에 새로운 동기를 주는가? 모임이 일상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결론. 모임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모임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선택하면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잘못 선택하면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재 모임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 나은 모임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을 선택해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경조사가 독이 되는 이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조사 참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경조사에 참석하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경조사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은퇴 후 경조사가 독이 될 수 있는지 3가지 이유와 설득력 있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비가 쌓이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다. 경조사는 단순히 한두 번의 참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경조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축의금과 부의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경조사비 악몽.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계획했지만 예상을 벗어난 경조사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넓은 인맥을 쌓았고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평균 50만 원이 나갔고 1년 동안 무려 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은 저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경조사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경조사는 단순히 돈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거리 이동, 긴 행사 일정, 인간관계의 압박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체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사례 2. 박 씨의 건강 악화. 박 씨는 은퇴 후 친척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70대 초반인 그는 매번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고 특히 여름철 결혼식 참석 후 탈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 참석을 위해 새벽부터 지방으로 이동했다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체력 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무리를 했습니다. 박 씨의 경험은 건강이 최우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경조사 참석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은퇴 후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불필요한 관계 유지를 위한 부담감.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경조사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이 씨의 깨달음. 이 씨는 은퇴 전 대형 보험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관계를 놓지 못해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참석하지 않으면 서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정작 본인의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매번 보던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쏟기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취미생활에 투자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경조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의 경조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온라인 송금을 활용하라. 경조사비만 전달하고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 경조사 네트워크에 얽매이지 않고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입니다. 경조사 참석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경조사 참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조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라.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주제를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조사가 왜 은퇴 후 삶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칼럼은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조사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우리가 경조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전통이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부담, 건강 악화,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 유지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재정적 안정과 정신적 평온입니다. 경조사는 이 두 가지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정적 불안정,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경조사 참석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낭비. 은퇴 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경조사를 위해 긴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자신만의 목표와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 경조사가 은퇴 후 삶의 독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1. 의미 있는 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은퇴 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정말로 소중한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는 관성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데도 자원이 필요합니다. 실행 팁. 한 해 동안 참석했던 경조사를 돌아보세요.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경조사는 무엇이었나요? 축소할 대상을 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경조사만
선별에 참석하세요. 2. 정중한 거절 기술을 익혀라. 경조사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무례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거절은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화법. 몸이 많이 불편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대신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경조사 참석이 쉽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3. 온라인 송금과 간편 메시지를 활용하라. 최근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모바일 송금을 이용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고 간단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용 사례.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축복을 보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마음으로 기도드릴게요. 경조사를 줄이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경조사를 줄이면서 얻게 될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 경제적 여유. 경조사비로 지출했던 돈을 저축하거나 더 나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의 경조사비를 줄이면 연간 3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여행, 건강관리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안정. 경조사 참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정신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의 자유. 경조사를 줄이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독서, 운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경조사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크게 달라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사용할 수는 없을까? 맺은 말 은퇴 후 삶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경조사는 우리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경조사가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꿉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상실, 예상치 못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선배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과 고통을 들으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은퇴 선배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스토리. 퇴직 후의 삶, 정말 여유롭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사례와 은퇴 후 맞닥뜨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김철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3억이면 적어도 20년은 넉넉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고정 지출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통장이 점점 비어가더군요. 김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소비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65세에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렵더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 이 가족과도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미성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60세에 퇴직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자 바쁜 삶을 살더라고요. 남편과도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박 씨는 은퇴 후 관계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은퇴하고 나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허무했어요. 이 씨는 퇴직 후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의 성과와 역할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의 상실감은 상당히 컸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직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퇴 전에 스스로 인지하고 퇴직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고 연금과 자산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연습도 은퇴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의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소한 취미든 자원봉사든 작은 프로젝트든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떠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긴 여정을 끝내는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을 돌아보고 설계하는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의 본질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안정돈이 곧 시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통장을 순식간에 비워버리곤 하죠.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내내 성실했던 김철수 가명 씨는 퇴직 후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최소 20년은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5년 만에 절반을 소비했습니다. 의료비와 자녀 결혼 지원금, 예측하지 못했던 차량 교체 등 여러 변수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 관리와 현실적인 소비 계획입니다. 연금과 자산 관리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매달 소비를 기록하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관계의 공허함,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고독감과 마주합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찾아옵니다. 박미성 가명 씨는 퇴직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았고 남편과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우울감이 커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관계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특히 기존의 가족 관계도 단순히 기대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허함은 줄어듭니다. 3.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있을 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하루하루가 허무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작게나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 관계적, 심리적 준비가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 개선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모의 은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연금 예상액으로 생활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기.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기보다는 은퇴 전부터 취미 활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은퇴 후의 고독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목표를 설계하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감을 키울 뿐입니다. 간단한 취미, 봉사활동, 혹은 작은 사업까지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회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발짝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충격.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법과 생존 전략.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과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실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퇴직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은퇴자, 가정은 매달 약 250만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알아볼까요? 현재 월 지출을 모두 합산한다. 고정비와 변동비. 퇴직 후 줄어들 지출과 늘어날 지출을 고려한다. 대출 상환 완료, 의료비 증가. 여유 자금을 포함해 매달 필요한 총액을 추정한다. 이 계산을 통해 얻은 금액이 바로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 생활비입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접근법. 사례 1월 200만 원으로 사는 법을 배운 62세 김씨. 김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철저한 생활비 관리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에서 작은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주 1회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구입하고 남는 음식은 냉동 보관에 낭비를 줄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대신 건강관리를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1시간씩 걷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간소한 생활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껴요. 필요한 것만 소비하니 정신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은 58세 박씨. 박씨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회계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체의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23일만 일하며 월 약 150만 원을 벌고 이를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소득이 생긴 덕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행복의 한 부분이에요. 사례 3. 해외 이민으로 생활비를 절감한 63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퇴직 후 높은 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해외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저렴한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현지 의료보험도
저렴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지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이 씨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3. 퇴직 후 생존 전략.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2.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 퇴직 후에도 능력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혹은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3. 저렴한 거주지나 해외 이주 검토. 치앙마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퇴직 후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서도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에 집중. 퇴직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4. 결론.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충격을 줄이는 건 우리의 준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삶도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 후 생활비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과 생활비 문제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시각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퇴직 후의 현실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 퇴직 후 생활비는 늘 예측보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비 증가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생활비의 함정. 고정비 증가,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살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죠. 의료비 폭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가비 지출.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별 예산을 세분화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큰돈이 나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1. 지출 구조 단순화하기. 퇴직 후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체적인 팁. 작은 집으로 이사. 주거비는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관리비도 늘어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은퇴 전 구독하던 서비스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멤버십 등을 정리하세요. 식비 관리.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마트를 방문해 할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과 파트타임 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A씨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였죠. 65세 B씨는 지역시장에서 자신의 취미인 수제 공예품을 판매해 월 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득 창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거주 환경 찾기. 최근 많은 퇴직자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적당한 기후로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월 100만 1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주거비와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으며 한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주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3. 건강관리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실천사항: 규칙적인 운동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관리는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는 식비를 줄이려고 싸구려 음식을 찾기보다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비용이 들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퇴직 후의 행복 찾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작은 모임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퇴직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또는 취미를 배우는 것이 뇌의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줍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5.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지출 단순화, 소득 창출, 건강관리, 그리고 행복 찾기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 멋진 방향으로요. 도대체 얼마나 떼어갈까? 은퇴 후 연금소득세의 모든 것.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퇴 후 연금소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1. 연금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이 매달 지급된다고 해서 전액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 과세되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연금소득세의 기본 구조. 연금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국민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받을 때 과세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소득세.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은 만큼 수령 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사례로 알아보는 연금소득세. 사례 1.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김씨. 김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전액 면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씨의 연금은 기준액과 같아 다행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초과된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팁.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을 조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박씨. 박씨는 퇴직 후 퇴직연금에서 월 200만 원, 개인연금에서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연금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박씨는 연금 수령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 역시 월 수령액을 낮추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는 이씨. 이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월 150만 원과 개인연금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씨의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들어갑니다. 연금과 부업 소득을 합산한 연 3,6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부업 소득을 낮추거나 개인연금의 수령액을 조정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 1. 연금 수령액 조정. 연금을 받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과세 기준에 쉽게 도달합니다. 연금을 분산해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나눠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부가 소득 관리.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연금과 합산되어 과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일정 기준 이하로 조정하거나 절세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액 공제 및 절세 상품 활용.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납입 시 세액 공제를 활용했다면 수령 시에도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플랜을 짜야 합니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세제 혜택이 높은 계좌를 사용하세요. 5. 은퇴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세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노후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수령 방식과 금액을 철저히 계획하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알아두세요. 세금에 대해 미리 준비하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연금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연금소득세, 세금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연금소득세? 그거야 알아서 걷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연금 수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노후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왜 중요한가? 먼저 연금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꿈꿉니다. 그러나 연금이 곧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세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은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자금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연금소득세는 단순히 내야 할 돈을 넘어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절세를 잘못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노후 파산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연금소득세의 현실. 사례로 한번 풀어볼까요? 연금소득세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례 1. 김씨의 국민연금 과세 문제. 김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준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김씨는 연간 1,440만 원을 받으니 초과된 24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김씨는 처음에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과세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거나 연금 외에 소득을 줄이면 과세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동시 수령의 함정. 박 씨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 중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월 250만 원, 개인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소득이 합산되어 연 4,200만 원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연 3,600만 원을 초과한 겁니다. 초과된 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박 씨는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팁.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분할 수령하거나 개인연금 수령액을 조정해 종합과세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연금과 부업 소득의 충돌. 이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150만 원과 개인연금 50만 원, 그리고 부업 소득으로 월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부업으로 벌었던 돈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면서 수익 대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팁. 부업 소득을 낮추거나 소득 종류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절세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수령액의 조정. 연금 수령액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거나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분할 수령을 통해 과세 기준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가 소득 관리.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얻는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거나 임대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절세 상품 활용.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하면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고 수령 시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 은퇴 전에 대비하자. 연금소득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 세금 부과 구간을 피하거나 소득을 나눠 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연금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부담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재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세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세금 걱정 없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눈물 60대에 겪는 고된 현실과 생존 전략. 요양보호사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이지만 그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에 이르러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은 체력적, 감정적으로 큰 도전을 안고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고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체력 한계에 부딪힌 김씨의 이야기. 김씨 62세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주며 보람도 찾고 돈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김씨는 일주일 만에 자신의 체력 한계를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 챙기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목욕을 돕는 일처럼 신체적으로 무리한 작업도 많습니다. 김씨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환자가 나를 의지하는 걸 보니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일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생존 전략. 김씨는 이후 하루 30분씩 꾸준히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단련되면서 허리 통증도 줄었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력 관리부터 철저히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례 2. 감정 소모로 지친 박씨의 경험. 박씨 65세는 은퇴 후 고독을 달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과 돌발 행동을 대하며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환자에게 짜증을 낼 뻔한 적도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박 씨는 이 일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생존 전략. 박 씨는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또한 일정 시간을 반드시 자신만의 휴식 시간으로 정해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동료들과 소통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을 견디는 이 씨의 이야기. 이 씨 63세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돈은 적고 일은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의 식사, 약물 관리, 청소, 대소변 처리까지 도맡다 보니 정작 본인의 식사 시간조차 챙기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자신만의 일터를 만들었습니다. 생존 전략. 이 씨는 경험을 쌓은 후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한 명의 환자만 전담으로 돌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업무는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이 고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찾는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체력 관리와 준비 운동. 요양보호사 일은 신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동료들과의 대화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효율적인 근무 형태 찾기. 경력이 쌓이면 자신의 근무 환경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나 단기 근무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삶을 돌보는 일이기에 그만큼 큰 책임과 보람이 함께 따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준비 없이 이 일을 시작한다면
신체적,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요양보호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입니다. 이 글이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60대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직업을 넘어 노후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큰 도전이 되는 이 직업을 선택한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양보호사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1. 체력 관리의 중요성. 준비 없는 시작은 실패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직업입니다. 환자의 몸을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밀고 식사를 돕는 등 육체적인 활동이 많아 체력이 부족하면 이를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대라면 체력적인 한계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이를 간과하고 시작하면 몇 주 만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6개월 된 최 씨 61세는 일을 시작한 후 처음 2달 동안은 매일 퇴근 후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이 단단해졌고 지금은 하루를 버티는 체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기 전 최소 3개월 동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세요.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며 일에 적응한 후에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체력이야말로 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2. 감정 소모를 줄이는 비결. 동료와의 소통이 핵심.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과정에서 환자의 심리적 변화, 돌발 행동, 심지어 폭언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정적인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박 씨 63세는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은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요구를 맞추다 보면 내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고민을 나눴고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감정적인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역 내 요양보호사 모임이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조언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세요. 또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정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경제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근무 형태 찾기. 요양보호사는 고된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받는 돈이 적다면 심리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씨 65세는 요양보호사로 몇 년간 경험을 쌓은 후 이제는 한 명의 환자만 전담해서 돌보고 있다며 일정과 급여를 조율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가족과 직접 계약을 맺어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처음에는 시설에서 경험을 쌓되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독립하거나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이는 업무 강도를 줄이면서 수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심리적 준비.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삶을 돌보는 직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스스로를 챙기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한 예로 이정자 씨 60세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주말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며 월요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분명 보람 있지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일정한 휴식 시간을 설정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으세요. 마무리하며 60대 요양보호사의 성공은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다. 요양보호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관리, 감정 소모 최소화,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60대의 요양보호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이 글이 현실적인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나 자신과 타인을 함께 돌보는 소중한 일이니까요. 철저히 준비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 이제 퇴직 후의 삶을 꿈꾸며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을 날만 기다리죠. 그런데 막상 받게 될 금액을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낸 만큼 돌아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둘러싼 현실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오랜 기간 납부했지만 기대와 현실의 괴리. 김철수 씨는 35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매달 평균적으로 25만 원 가까이 납부했고 퇴직 후에는 넉넉한 노후 생활을 기대했죠.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니 매달 받는 금액은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지만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니 남는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낸 돈과 돌아오는 돈이 이 정도라면 차라리 다른 자산관리 방법을 병행했어야 했어요.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현실 팁.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자산 투자 등을 함께 준비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2. 최대 수령액도 생각보다 제한적. 박영희 씨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한 덕에 최대 수령액에 가까운 매달 약 2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을 감당하며 모아둔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60만 원으로 20년 후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계획하기 어렵다는 걸 실감했어요. 연금 외에도 수입원을 만들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팁. 국민연금을 받을 때 물가 상승률과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제도의 맹점과 불공정성. 이정민 씨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납부 금액이 낮아졌고 결국 수령액은 월 6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제도 아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공정한 걸까요? 소득이 높아 많이 낸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납부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어렵습니다.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소득층에게는 충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현실 팁. 납부 금액이 적었다면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보조수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관리와 소득 창출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과 소득 대체율의 한계, 현재 소득의 약 40%만 대체한다는 점에서 생활비를 온전히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대 수명 증가, 수령 기간이 길어지며 총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매달 받는 금액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불안정성,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해 연금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후를 위한 3가지 전략. 다양한 소득원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배당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 최적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지출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계획 수립. 젊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하세요. 결론 국민연금은 출발점일 뿐.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부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을 준비해 줄 뿐,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듯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 전문가가 말하는 대안. 국민연금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일 뿐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로서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라면 난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의 문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4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 다닐 때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혜진 씨는 국민연금을 32년 동안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1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주거비, 식비, 건강보험료, 공과금을 감당하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도 버겁습니다. 은퇴 전에 더 준비했어야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대 수명 증가의 부담.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평균적으로 20년 넘게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매달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고정적이기 때문이죠. 2. 국민연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 외의 대안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핵심 전략 3가지를 살펴보죠. 1. 개인연금 가입으로 부족분 채우기.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위한 자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개인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장점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달 납입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나중에 수령 금액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5세에 개인연금을 시작한 정민수 씨는 매달 30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했더니 은퇴 후 매달 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니 200만 원 정도 되니 확실히 안정감이 생기더군요라고 말합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식 배당 등 자산 형성 활용하기. 노후에는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월세나 주식 배당 같은 소득이 있다면 심리적인 여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은퇴 전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데 그녀는 이를 두고 제2의 연금이라 부릅니다. 물론 부동산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만 주식 배당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 습관을 들여보세요. 3. 지출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강력한 대안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선영 씨는 은퇴 후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하면서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도시에서 매달 150만 원이 들던 생활비가 농촌에서는 8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니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여유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 노후 재정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다음의 3단계 플랜을 참고해 보세요. 1단계 현재 재정 상태 파악하기.
먼저 현재 내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2단계 장기 재정 목표 설정하기.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더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세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실행과 점검. 계획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4. 결론 준비된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불완전한 보험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나머지는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할 개인연금, 자산투자, 지출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현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한국 사회는 점점 사회주의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그에 대한 보상은 물론 각종 세금으로 징벌처럼 되돌아옵니다. 세금이 2중, 3중으로 징수되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의 수입이 적을수록 그 세금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돈을 벌지 않고도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만 죽어나는 구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퍼주기식 세금 정책이 나라의 근본적인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금 생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는 연금 생활자들은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연금 생활자들이 어떻게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액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 연금 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때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금 생활자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례 1. 씨는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15만 원 이상 부과되어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고 연금액을 정확히 신고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는 건강보험료가 연금액의 15%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일부 조정하여 12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씨는 매달 3만 원을 아끼게 되었고 생활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건강보험료는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금 생활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얻는 연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연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그 액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B씨는 10년 동안 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연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자 B씨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연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씨는 추가적인 소득을 신고하여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였고 기존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B씨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3. 건강보험료의 감면 혜택 활용하기. 연금생활자들은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불만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저소득층 연금생활자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연금소득이 적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C씨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한 달에 5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씨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C씨는 건강보험료가 원래 1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감면 혜택을 통해 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매달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고 C씨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연금생활자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스마트한 방법으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 재조정 기회를 활용하며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생활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생활자의 건보료 부담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돈을 벌면 그만큼 과세가 2중, 3중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중산층만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 퇴직 후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지만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받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과중하게 부과되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언해 보겠습니다. 1. 연금액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 이해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연금생활자도 예외가 아니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금생활자들은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급증하게 되면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연금이 어느 정도에서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는 연금이 매달 15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가 매달 25만 원 이상 부과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연금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소득신고 및 보험료 재조정 활용하기. 연금생활자는 매년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연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금 생활자들은 연금 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퇴직 후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료가 15만 원 이상 부과되었지만 B씨는 이를 재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였고 연금 소득만으로는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보험료는 약 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생활자들은 건강보험료 재조정을 통해 매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활용하기. 연금 생활자들 중에서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달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 적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C씨는 65세가 된 후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연금액이 매우 적어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C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씨의 경우 연금 소득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생활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연금 생활자는 건강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연금 생활자들이 해당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D씨는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건강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이를 통해 매년 세액을 공제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연금 생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연금 이외의 소득 관리하기. 연금 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불필요하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생활자는 단순히 연금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과 보험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특히 은퇴 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신고와 조정, 그리고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스스로 이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